한국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미국 협력 국가들은 전부 파괴할 것이다. 한국의 천궁투로 인해 하늘길이 전부 막혀버리자 이란은 결국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국제사회에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을 사용한 것인데요.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 UN 평화유지군과 동명부대, 레바논의 주둔한 한국 부대가 기습폭격을 받게 된 것이었죠. 한국군 중상자 2명까지 일어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지문을 개방하면서까지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인데요. 한국을 건드린 건 단순히 한 국가를 위협한 것이 아니다. 당장 전투기를 띄우고 융단 폭격을 준비해라. 과연 UAE가 한국 대신 복수극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확산까지 감수하며 초고속 대응을 한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부다비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 17분. 대통령궁 지하 국가안보 위기 상황실의 불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붉은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참모들이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몸이 먼저 배운 감각이 있었거든요. 경보가 이 시간에 울린다는 것은 단순한 훈련이나 해프닝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것을요. 상황실 정면 대형 스크린에 긴급 보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레바논 남부 폭발 발생. 한국 UN 평화유지군 동명부대 인근 확인. 참모들이 일제히 화면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야간 감시 카메라로 포착된 영상이 흘러나왔는데 어둠을 가르며 치솟는 불덩이와 뒤를 이어 하늘을 가르는 로켓 궤적이 화면 가득 번졌습니다. 충격파는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질 만큼 강렬했습니다. 피격 지점이 동명부대가 맞나?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당직 참모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답했습니다. 직접 피격은 아닙니다. 충격파로 시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사상자는? 현재까지 경상 2명 보고입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상이라는 말이 잠시 안도를 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정밀 타격이었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단순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부대 외곽을 건드리는 방식, 충격을 남기되 직접 명중은 피하는 방식은 전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시작이군. 상황실이 다시 한번 굳어버렸습니다. 보좌 참모 오마르가 분석 보고를 이어받았습니다. 로켓 발사 위치는 레바논 남부 친이란 민병대 활동 구역이었습니다. 사용 무기는 이란계 공급 로켓으로 분류됐고 발사 시각은 UAE와 한국 간 위기 협의 채널이 열린 직후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연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타이밍이었지요. 정보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공격 직후 현지 민병대 통신에서 결과 확인 교신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건 메시지다. 한국을 건드렸을 때 중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는 메시지. 그 순간 외교부 차관 하메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카카, 지금 상황을 군사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란을 자극하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어요. UN 차원의 규탄 성명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상황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의 말을 등 뒤에서 지지하는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외교부 관료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저는 천천히 하메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관님, UN 성명으로 이미 날아간 로켓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메드의 입이 잠시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레바논 남부 어둠 속에서 한국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건 성명서 문구가 아닙니다. 하메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카, 저도 한국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이 사태가 통제불능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면전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차관님, 제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전면전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결국 싸우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상황실 안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하메드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17척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됐고 해상 추적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조선들이 항로를 급하게 바꿨고 국제 육아 급등 경고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레바논의 폭발, 그리고 호르무즈의 움직임. 육지에서는 한국 군인을 건드리고 바다에서는 세계의 기름줄기를 틀어막는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란이 판을 열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동 에너지가 세계로 나가는 길이 끊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경제적 위협이었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또다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메드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각하. 이제 호르무즈까지 나왔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이란은 그것을 명분으로 삼을 겁니다. 저는 하메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란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차관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척하면 이란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하메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무렵 상황실 문이 열리고 대통령 보좌관이 들어섰습니다. 화상 연결이 열렸습니다. UAE 최고의 지도자의 첫 마디는 짧고 묵직했습니다. 한국 부대가 공격받은 게 맞는가? 직접 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백한 경고 공격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상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켜준 나라다. 그들이 위험한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외교가 아니라 배신이다. 즉각 지원을 준비하라. 연결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군인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 이것은 명령을 따르는 군인의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만이 느끼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마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각하,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스크린 위 레바논 남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부터 확인해. 상황실은 날이 밝아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동명부대 피격 보고가 들어온 뒤로 참모들은 교대도 없이 자리를 지켰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고 사실 오는 게 더 이상했을 겁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계속해서 돌아가거든요. 그것이 이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정보 장교들이 밤사이 정리한 분석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레바논 UN 평화유지군은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까지 여러 나라의 군대가 남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병력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은 가장 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명부대 인근이었을까요? 정보 장교 파이살이 스크린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 방공망 배치도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걸프 전체의 방공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 방공망 옆에 반복해서 붙어있는 태그 하나, KSAM 천마. 파이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걸프 지역 방공망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술 기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이 싸늘해졌습니다. 파이살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걸프 지역에서 방공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고 구축해온 나라였지요. 레이더 설치,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군사통신망 구축, 기술 인력 교육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UAE 수도 방공망이었습니다. 각하 현재 아부다비 수도 방공망의 핵심 탐지 알고리즘 상당 부분이 한국 천궁, 미사일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웅이 흔들리면 우리 수도 방공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걸프 전체를 건드리는 셈이라는 거군.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란은 직접 걸프 국가를 공격하면 전면전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이란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을 중동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이고 이 지역의 독자적인 군사 거점이 제한적이며 외교적으로 매우 신중한 나라였습니다. 자극을 주더라도 반응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걸프 국가들의 방공 핵심 기둥을 흔들되 한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드리는 방식이었지요.
파이살이 말을 마쳤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안전한 시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멍청한 계산이군. 상황실에 있던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혼자가 아니니까.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UAE가 방공체계를 전면 개편하던 시기. 저는 당시 실무 책임자로 그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고 있었습니다. 서방 여러 나라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계약을 따냈고 장비를 납품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기술진들이 본사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해결은 언제나 다음 달 일정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막 기온이 49도를 오르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한국 기업 기술진 6명이 아직 현장 천막 아래 있었습니다. 제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 아직 여기 있는 겁니까? 그 기술자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병사들의 이름을 외웠고 라마단 기간에는 우리 일정에 맞춰 훈련 시간을 스스로 조정했으며 밤새워 장비 결함을 고친 뒤 다음 날 아침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심는 나라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실 논의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메드 차관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하, 방공망 문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이란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미국 반응을 먼저 확인하고 유럽과 공동 성명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모 일부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상황실이 조용해졌지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해온 사람이 만드는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더 단단하게 공간을 채웁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메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이 움직입니까? 유럽이 움직입니까? 하메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동안 이란은 다음 수를 놓고 있을 겁니다. 저는 스크린에 방공망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한국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저 방패도 흔들린다는 거. 지금 이 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동맹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하러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통령궁에서 추가 지시가 도달했습니다.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 지원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지요. 오마르가 물었습니다. 지원 계획 수립이군요, 각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럼 무엇입니까? 동맹. 저는 그 한 단어를 내뱉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이드 항 군수 수송선 준비해. 24시간 안에 출항한다. 상황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메드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빠른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였습니다. 동맹이란 위기가 지나간 뒤에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한복판에 있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것이 동맹입니다. 한국은 15년 전 사막에서 그것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부다비 자이드 군수항에 직접 나가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항구는 어둠 속에서도 분주했습니다. 거대한 군수 수송선 한 척이 부두에 접안해 있었고 선명에는 아랍어로 알-만수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였고 갑판 위로 컨테이너들이 줄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장병들은 말 한마디 없이 움직였습니다. 24시간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뒤 단 한 명도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부두 끝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찬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왔고 크레인 소리와 장병들의 짧은 구령 소리가 새벽 항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의 군인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묻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것이 군인의 방식이고 동맹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참모 오마르가 옆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각하, 정말 이렇게 빨리 움직여도 되는 겁니까? 외교부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절차가 있다고. 저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늦게 움직이면 늦은 만큼 사람들이 죽는다. 오마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오마르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각하 적재 목록입니다. 최종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태블릿을 받아 목록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K9 저주보 예비 부품. 두 번째 항목, 한국산 장갑 차량 방호 키트. 세 번째 항목, 한국 의료기업 현장 의료 장비. 그 아래로도 한국과 연결된 물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목록을 천천히 스크롤하다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짧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마르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각하, 무엇이 그렇습니까? 저는 수송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팔았던 장비들이 지금 한국 군인을 지키러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오마르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계산과 계약으로 돌아가지만 가끔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국이 20년 넘게 이 땅에 심어둔 것이 지금 다시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수 물자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알만수르가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UAE 해군 장병들이 선창 앞에 도열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항구 위로 아침 햇빛이 붉게 퍼지면서 수송선 선체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면서 이것이 훗날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치에 마무리하기도 전에 오마르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각하, 알자지라 속보입니다. 화면 속 자막이 흘렀습니다. UAE, 레바논 한국 평화유지군 지원 위해 군수 수송선 출항. 하지만 언론이 더 크게 반응한 건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적재 목록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문장이 중동 전역 기사 제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역배송, 한국이 UAE에 판매한 장비가 한국 군인을 지키기 위해 되돌아간다. 그 단어가 SNS를 타고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랍어, 영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동시에 공유됐지요. 중동 방송 채널마다 해설자들이 이 장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이것이 군사 외교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무기 거래가 단순한 경제 계약을 넘어 살아있는 동맹의 증거로 작동하는 사례라는 것이었지요. 저는 그 반응들을 집무실에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와 전략보다 이런 장면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요. 두 나라가 서명한 계약서보다 바다 위를 움직이는 배의 한 척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중동 방송의 군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닙니다. 보통 무기 거래는 계약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계약이 아닙니다. 동맹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비밀 통신 채널이 열렸습니다. 한국 합참 파견 위기조정관 윤태성 준장이었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쪽도 아마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목소리에도 며칠치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군인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몸이 지쳐도 태도만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윤 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UAE 지원 소식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늦었어? 윤 준장이 잠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늦었다고요? 동맹은 위기가 오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는 위기가 터진 뒤에야 움직였으니까. 윤 준장이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이니까.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만수르는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마르가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각하, 이번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방산 파트너라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맹이었다. 오마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밤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이 땅에 심어둔 신뢰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위기가 닥쳐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동맹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미 거기 있는 것. 역배송 뉴스가 중동 전역으로 퍼진 지 하루가 차에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령부 집무실에서 아침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신 장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떤 소식이 좋지 않을 때 군인들은 걸음걸이부터 달라집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워지고 문을 여는 속도도 느려지지요. 그 장교는 그런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각하, 레바논 동명부대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저는 보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야? 하루 동안 미확인 비행체 27개가 탐지됐습니다. 동명부대 상공을 중심으로 반복 출현 패턴입니다. 스크린에 탐지 데이터가 떴습니다. 작은 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정찰입니까? 통신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표 측량 패턴으로 분석됩니다. 공격 준비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란이 다음 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역배송 뉴스가 자신들의 계산을 흔들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겠지요. 한번 건드렸다가 생각보다 큰 반응이 나오자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적보다 치밀하게 계산하며 기다리는 적이 훨씬 무섭습니다. 레바논 현지 연락 장교와 통신이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에 한국 장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드론 활동 상황 확인됩니다. 야간 정찰 빈도가 크게 증가했고 전파 교란 시도와 통신 감청 시도도 포착됐습니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동명부대 방공 능력은? 한국 장교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 세 글자가 상황실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은 막아낼 수 없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무장 충돌의 중재자이지 전면전을 감당하는 전투부대가 아닙니다. 방어 장비의 한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란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공략하고 있었지요. 통신이 끊기자마자 상황실에서 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메드 차관이 또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각하, 지금 군사 대응을 확대하면 상황이 더 커집니다. 이란이 바로 그걸 노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참모 몇몇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드론 정찰이 곧바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급하게 대응하면 우리가 먼저 국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저 드론들이 상공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메드가 답했습니다. 정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리 측정입니다. 미사일 좌표를 잡는 사전 작업이에요. 하메드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드론 27개가 하루 만에 같은 지점 상공을 반복해서 지나갑니다.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좌표를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메드도 이번에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란은 우리가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역배송이 퍼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이란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왜 자꾸 잊으십니까? 그래도 각하, 만에 하나 우리 대응이 과도하다는 빌미를 주면 저는 하메드의 말을 끊었습니다. 과도하다는 말이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쏜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려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게 과도한 대응입니까? 하메드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합참, 윤태성 준장이었습니다. 동명부대 방어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기술입니까? 천공 레이더 소형 드론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상황실 참모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여기서 실제로 쓸 수 있습니까? 윤 준장이 답했습니다. UAE 걸프 해상 감시망과 연결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공 레이더는 하늘을 봅니다. 걸프 해상 감시망은 바다를 듣습니다. 그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면 전장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크린에 두 개의 시스템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천공 레이더, 다른 쪽에는 UAE 걸프 해상 감시 네트워크.
참모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는 레이더는 한국이 담당하고 바다 움직임 데이터는 UAE가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두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늘의 눈과 바다의 귀가 합쳐지는 거군. 윤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데이터를 같은 지도 위에 겹치면 드론 발진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하메드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카, 이건 군사 기밀 공유입니다. 절차가. 저는 하메드를 바라봤습니다. 차관님, 야, 지금 저 드론들이 좌표를 잡는 동안 우리는 절차를 얘기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메드가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윤 준장 쪽으로 돌아봤습니다. 연동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윤 준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이틀. 상황실 참모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이요? 시간이 없습니다. 윤 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가에 가볍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답이 있으면 답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참모들을 향해 짧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석실 열어. 지금부터 공동작전이다. 상황실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팀이 자리를 잡았고 한국 측 데이터 채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두 나라의 시스템이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란이 드론으로 하늘을 채우는 동안 우리는 그 드론을 잡을 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진짜 승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과 UAE의 기술이 처음으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드론 탐지 보고는 계속 들어왔고 동명부대의 주변의 긴장도는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하늘을 채우고 있었고 그 점들은 점점 더 정교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이 생길 참이었습니다. 저는 분석실 문을 바라보며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군수지원 사령부 기술 분석실. 평소 이 방은 조용한 곳입니다. 장교들이 차분하게 데이터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정리하는 공간이지요. 그러나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세 가지 언어가 동시에 섞여 들렸습니다. 한국어, 아랍어, 영어. 한국 기술팀과 UAE 기술진이 밤을 꼬박 세워 시스템 연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케이블이 뒤엉키고 코드가 수없이 수정됐으며 테스트와 오류 수정이 반복됐습니다. 빈 커피잔이 책상 위에 쌓였고 눈이 빨개진 기술자들이 서로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짓으로 문제를 짚어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숫자는 같습니다. 오류 코드 앞에서 국적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아랍어를 몰라도 화면에 붉은 경고등을 가리키면 UAE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UAE 기술자가 영어로 제안을 던지면 한국 기술자가 키보드 위에서 즉시 답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테스트 명령이 입력됐습니다. 분석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쪽 화면에는 천궁 레이더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고 다른 화면에는 걸프 해상 감시망의 선박 이동 정보가 떴습니다. 그리고 두 화면이 하나의 통합 지도 위에서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분석실 뒤쪽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장면이 묘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두 나라가 각자 보고 있던 세상이 처음으로 하나의 지도 위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장 김도연 대령이 저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합 지도 위에서 움직임이 없었고 참모들은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분석실 안의 긴장도 조금씩 옅어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동 후 몇 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레바논 해안상공, 낮고 느린 비행 패턴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특이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도 드론은 계속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UAE 해상 감시망 화면에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레바논 해안에서 약 120km 떨어진 해상,
소형 선박 하나가 같은 시각에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술 장교 하나가 자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연 아닙니까? 김도현 대령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10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또 하나의 소형 선박이 같은 시각에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두 움직임의 시각이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분석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몇몇이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의 호흡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드론, 그리고 세 번째 선박 움직임. 이번에도 시각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패턴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연히 세 번 겹치면 우연이 아닙니다. 김도현 대령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새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지도 위에 세 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김도현 대령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레바논 해안에서 약 120km, 탁 트인 지중해 바다 위에 작은 선박 세 척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일반 어선처럼 보이는 배들이었습니다. 드론 발진 기지입니다. 분석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상이라고? 예, 각하. 민간 선박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어선이나 화물선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빠르게 재조합됐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오래 이 드론의 출처를 찾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단번에 풀렸습니다. 저희는 계속 육지만 보고 있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민병대 거점, 산악지형의 은신처, 국경 인근 발사 지점. 육지 지도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드론 기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다 위에 발진 기지를 운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보 장교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이 육지 기지를 버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육지 기지는 위성으로 탐지되고 지형 정보가 축적되면 결국 노출됩니다. 반복 사용이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해상 기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드론을 날리고 임무가 끝나면 선박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고 다시 다른 위치에서 드론을 발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해상 교통 속에 섞여 움직이기 때문에 탐지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이란은 바다를 이용해 전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대령이 말했습니다. 하늘만 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래 못 찾았군. 예, 각하. 하지만 바다도 함께 보니까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보고 있었고 우리는 바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두 시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적의 은신처가 드러났습니다. 두 나라가 각자 가진 것을 하나로 합쳤을 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각자가 가진 강점을 서로 채워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협력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김도현 대령이 답했습니다. 확률 92%입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를 머릿속에 굴려봤습니다. 92%. 전장에서 완벽한 확실성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92%는 기다릴 이유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군. 참모들이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숨어 있을 곳은 없다. 즉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UAE 해군, 한국 합참, 레바논 현지 지휘부가 동시에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 드론 모함 세 척의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짧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 장교가 말했습니다. 공격이 실행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UAE 해군 제독이 말했습니다. 표적 좌표가 확정되면 20분 안에 타격 가능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동의합니까? 윤태성 준장이 화면 안에서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동명부대를 향한 공격이라면 우리는 이미 전장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 분석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두 나라가 처음으로 같은 화면 위에서
같은 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장비로, 하지만 완전히 같은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이 진짜 동맹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동작전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사령부 상황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모함 타격 작전의 세부 계획이 정리되고 있었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연속적인 소리였습니다. 단순한 훈련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갖는 무게를 저는 귀로 듣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적색 경보등이 켜지면서 상황실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통신 채널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사일 발사 탐지, 이란 서부에서 발사, 레바논 남부 방향, 스크린에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포물선이 지도 위를 빠르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도달 시간 7분, 상황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목표는? 잠시 분석 데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답이 돌아왔습니다. 동명부대 인근입니다. 그 말이 상황실 공기를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분. 전장에서 7분이라는 시간은 이상한 무게를 가집니다. 아무것도 손쓸 수 없을 만큼 짧기도 하고 모든 것이 결정될 만큼 충분히 길기도 합니다. 저는 즉시 동명부대와의 통신 채널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합참에도 동시에 비상 연락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김도현 대령이 천공 레이더 데이터를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탄도미사일 4발 탐지됩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탄도 패턴이 이상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설명해. 다탄두 구조입니다. 상황실 안에서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김도현 대령이 말했습니다. 집속탄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집속탄. 전장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불리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미사일이 하늘에서 수백, 수천 개의 작은 자탄으로 쪼개지며 넓은 지역에 동시에 쏟아집니다. 폭탄 하나가 아니라 들판 전체를 한꺼번에 덮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터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탄의 상당수는 폭발하지 않고 땅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형태는 작고 무해해 보이지만 건드리는 순간 폭발합니다. 땅에 남겨진 그것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십 년간 사람을 죽입니다. 어린아이가 주워들어도, 농부가 밭을 갈다 건드려도, 노인이 걷다 밟아도 그것은 터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시간을 타고 흐르는 죽음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레바논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탄두가 분리됐습니다. 하나였던 점이 순식간에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쪼개지는 것처럼 한 개의 궤적이 수천 개의 점으로 터져 나갔습니다. 추정 자탄수 2,000개 이상. 낙하 지역은 동명부대 주변과 인근 레바논 민간 마을 전역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선을 넘었다.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탄의 약 30%는 폭발하지 않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2,000개 중 30%, 약 600개의 미폭발탄이 레바논 땅 위 어딘가에 흩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골목, 농장, 학교 마당, 집 앞 도로,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죽음의 씨앗들이었습니다. 600개라는 숫자는 그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600번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사람을 죽이는 무기군. 현지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 마을에서 첫 번째 피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1살 소녀, 집 앞 마당에 떨어진 미폭발탄을 밟았습니다. 폭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1살, 전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저 자기 집 앞마당을 걷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왔을 수도 있고 학교 갈 준비를 하다 잠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쟁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어난 땅에 전쟁이 있었을 뿐이었지요. 두 번째 보고, 72살 노인. 올리브 농장에서 자탄을 밟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농장은 그 노인이 평생을 돌봐온 땅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손으로 나무를 심고 가지를 쳐온 곳이었지요. 전쟁은
그 노인에게 평생의 땅을 죽음의 지뢰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상황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참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레바논 현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동명부대 정문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부상자를 부축하는 이웃, 걸음을 제대로 못 대는 노인들, 맨발로 뛰어온 사람도 있었고 한 손에는 간신히 챙긴 짐 보따리를 들고 아이 손을 잡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순식간에 5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미폭발탄이 깔린 땅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길이 안전한지, 농장이 안전한지, 이웃집 마당이 안전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한 곳은 단 하나였습니다. 군인들이 있는 곳, 동명부대 정문이었습니다. 사령부 통신이 연결됐습니다. 한국 장교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뒤에 긴장이 단단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현재 민간인 약 500명 집결, 부상자 다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의료 지원 요청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국 장교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각하, 저희 부대 외곽에도 자탄 낙하가 확인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말은 동명부대 자체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자탄이 부대 외곽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문 밖에도 안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민간인 500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대 전체를 추가 위험에 노출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따지면 명백하게 무리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짧은 멈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면 속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동명부대 정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안으로 들이고 있었습니다. 들것을 가져와 부상자를 옮기고 울고 있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걸음이 불편한 노인들을 부축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방호복을 벗어 부상자 위에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자탄이 떨어진 땅에서 자신들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참모 하나가 말했습니다. 각하, 부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건 무리한 결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군인이 떨고 있는 아이를 두 팔로 안아 들고 있었습니다. 저게 군대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전쟁의 많은 장면을 봐왔습니다. 승리하는 군대, 패배하는 군대, 강한 군대, 두려운 군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화면 속에서 본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문을 여는 군대. 힘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강한 군대는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 군대라는 것을 그날 저는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그 선택을 아무도 보지 않는 레바논 남부의 작은 부대 앞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크게 흔들었습니다. 집속탄 공격 다음 날이었습니다. 레바논 남부 전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길이 안전한지, 어느 땅이 안전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광장도, 학교 앞 골목도, 수십 년간 오가던 올리브 농장, 사이길도 모두 잠재적인 죽음의 공간이 됐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사령부에서 레바논 현지 보고를 연속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유엔 지뢰 제거팀이 이미 현장에 투입됐지만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미폭발탄이 기껏해야 10개에서 20개 수준이었습니다. 약 600개의 미폭발탄을 이 속도로 제거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민간인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처럼 무거운 말이 없습니다. 특히 그 방법이 없다는 말 앞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일 때는요,
저는 그 무거움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총성이 멈춰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땅 속에, 골목에, 농장에 박혀 있는 이 작은 금속 조각들이 남아있는 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긴급 수송 명령이 떨어졌다는 보고였습니다. 투입 장비 목록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폭발물 제거 로봇, 자기장 탐지 장비, 무인 지뢰 제거 차량, 현장 공병 전문가 팀. 참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카카, 이건. 저는 목록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장비지? 지뢰 제거 장비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도화된 것들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의 답은 곧 한국 측 설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출처는 DMZ, 즉 한반도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 땅. 한국 전쟁이 끝난 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좁은 땅에는 수백만 개의 지뢰와 불발탄이 묻혀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그 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을 쌓고 장비를 발전시키고 사람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렀고 그 세월이 세계 최고 수준의 폭발물 제거 기술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전쟁이 만든 상처가 기술이 됐고 그 기술이 지금 다른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만든 기술이군.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가 레바논에 착륙했습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고 장비들이 내려왔습니다. 폭발물 제거 로봇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병팀이 등장했습니다. 총 24명이었습니다. 팀장은 박준영 소령이었습니다. DMZ 지뢰 제거 작전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었지요. 그는 레바논 현장에 발을 딛자마자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지 지휘관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짧게 말했습니다. 미폭발탄 오염 지역 약 8제곱킬로미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48시간 안에 민간인 생활권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8제곱킬로미터를 48시간 안에.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선언 직후 시작됐습니다. 먼저 무인 지뢰 제거 차량이 움직였습니다. 도로를 천천히 스캔하며 나아갔습니다. 센서가 반응하면 즉시 GPS 좌표가 기록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폭발물 제거 로봇이 접근했습니다. 로봇 팔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자탄을 확인했습니다. 신관 분리 또는 통제된 소규모 폭발. 자탄 한 발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사령부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기계가 움직이는 장면은 정교하고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진행될수록 로봇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올리브 나무 뿌리 사이, 돌담 아래 좁은 틈, 집잔해가 쌓인 곳. 그곳에는 사람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방폭복을 입은 한국 공병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두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자탄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손끝으로 신관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관을 분리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기술이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기다. 작전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조명등이 켜지고 새벽에도 로봇과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령부 모니터에 표시된 처리 완료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0, 200, 300.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처리된 미폭발탄은 427개. 민간인 생활권 대부분이 안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숫자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저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을. 작전이 마무리될 즈음 레바논 현지 취재진이 박준영 소령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소령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피난민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어떤 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신 겁니까? 박준영 소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쟁을 아는 사람은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사령부 화면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7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가 그 기억을 무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의 경험으로 더 강한 무기를 만들고 어떤 나라는 그 경험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우는 기술을 만듭니다.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레바논 사건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며칠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는 사령부 집무실에서 국제 언론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의 중심이 미사일 공격, 집속탄, 전쟁 위기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란의 도발을 집중 보도했고 레바논 남부에서 올라오는 피해 장면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AFP, BBC가 모두 같은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UAE의 공동 대응, 역배송, 드론 모함 발견, 미폭발탄 제거 작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외교 전문 매체가 쓴 문장이 제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사일의 사거리가 아니라 동맹의 사거리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동맹의 사거리. 무기는 정해진 거리까지 날아갑니다. 하지만 신뢰는 거리가 없습니다.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닿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20년 동안 이 땅에 심어온 것이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폭발탄 제거 작전이 끝난 마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골목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올리브 농장이 다시 열렸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작은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아랍어, 영어, 한국어. 세 언어로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 확인 완료. 그 표지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 하나가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한국 공병팀과 UAE 장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레바논 주민들이 그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코리아! 다른 사람이 이어 외쳤습니다. 에미라트!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코리아! 에미라트! 그 장면이 SNS에 올라갔고 중동 전역에서 공유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사령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 보는 외국 군인들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 그것은 어떤 외교 문서보다 어떤 동맹 선언보다 솔직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살린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도 위의 국경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중동 방송의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석가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중견 국가들이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그 평가가 나오던 날, 저는 오마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라는 한국이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걸 이제 알았을 거야. 이란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의 대학가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경제를 살려라, 전쟁 반대. 집속탄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고 추가 경제 제재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이번 레바논 작전이 전략적 실패였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밖에서 시작되지만 패배는 안에서 시작된다. 며칠 뒤 호르무즈 해협 상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해군 훈련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고속정 활동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호르무즈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이란이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쟁에서 상대가 계산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억제력이기도 하니까요. 그 무렵 외교 채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UAE, 레바논, 프랑스 네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인도적 통로 확보, 민간인 이동, 구호 물자 수송, 의료 지원.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각하 협정 문서에 한국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음미했습니다.
무기 판매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인도적 협정 문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전자는 거래의 흔적이고 후자는 관계의 흔적입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사령부 영상 자료실에서 오래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시작해 현재까지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폐허 속 서울, 피난길을 걷는 사람들, 굶주린 아이들. 그 이미지는 너무나 익숙한 전쟁의 장면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제가 수십 년 동안 봐온 장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의 한국,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들 속에 방산 기술, 레이더, 공병 장비, 그리고 레바논 마을에서 미폭 발탄을 제거하는 한국 군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레바논 마을에서 아이들이 다시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오마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카카,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 잠시 침묵. 그래서 전쟁을 막을 줄 아는 나라.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23살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 뒤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동의 전쟁과 외교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동맹을 봤습니다. 종이 위에 선언된 동맹도 봤고 위기 앞에서 사라진 동맹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동맹의 의미를 분명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 단순히 무기의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른 나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로 달려오는 나라.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나 세계가 필요로 할 때 먼저 달려가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 여정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